내 이성균 진짜 잘한다. 이성균이 탄 줄 알았어. 봉골레 파스타 하나.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메르세데스-벤츠 EQS입니다. 전기차 중에 끝판왕이라고 하는데요. S클래스급의 전기차란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점에서 그렇게 뛰어난지, 그리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컬러가 완전 예술적인 컬러네. 외관에서 봤을 때는 뭐 번쩍번쩍하네요. 사실 예전에는 그릴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는 전기차가 되면서 그릴이 아닌데,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나 다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런 식으로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하고 이걸 그냥 하나로 쭉 이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한 덩어리로 쫙 만들어 라는 식으로 EQS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램프도 하나로 쭉 이어서 이렇게 일자 라인을 갖고 있는 게 EQ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이다란 크롬으로 이 차는 S클래스급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크롬, 그리고 여기에 또 크롬, 이렇게 곳곳에서 크롬을 아주 화려하게 발라놓은 이런 모습도 꽤 멋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앞쪽에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시동 켜면 여기 램프에 불이 이렇게 샥샥 한다고, 램프가 이렇게 멋지게 켜지게 하는 디지털 라이트를 갖고 있어요. 매트릭스 LED예요. 앞에 차가 딱 지나가면 그 차한테 헤드램프를 비추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상향등을 켜주게 하는, 그래서 주변이 다 밝아 보이게 하는,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이걸 경험하면 이게 없는 차들 탔을 때 이게 안전운전에 너무 위해가 된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로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상향등을 켠다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로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밤길 주행할 때 훨씬 안전해요.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빨리 이런 정도로 좀 해상도 높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뭐 그렇게까지 거부감은 없긴 한데, 중간에 있는 요 띠, 요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에어로다이나믹인가? 공기역학적으로 좀 도움이 될지, 요게 부서지지 않게 하는 그런 용도로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서 벤츠 휠들이 저렇게 중간 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근데 전체적인 실루엣을 봤을 때 조금 의외인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후드가 너무 길지 않나요? 요게 맞아? 요게 미래야? 이 실루엣을 놓고 보면 스타크래프트에서 리버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어진 부분이 굉장히 에어로다이내믹이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요거는 S클래스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까 S클래스의 손잡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손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요걸 이런 식으로 딸깍 당기는 게 아니라 요 자체가 차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잡아당기면 전자식으로 문이 열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재밌는 지점이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5 시리즈도 어지간한 차들, 뭐 E클래스도 어지간한 급에서는 문을 닫으면 소프트 클로징이 되는데 얘는 소프트 클로징이 없습니다. 아니 EQS라며 S가 소프트 클로징이 없다는 건 조금 이상하죠. 아무튼 그런 느낌이 들고요. 뒷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롬이 조금 더 있고요. 요즘 들어서 크롬을 없애는 추세라고 생각했다면 그 반대로 크롬을 굉장히 더하는 추세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EQS가 300, 450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가 우리나라에선 판매되고 있는데 450 플러스, 그러니까 그 중에 고성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QS AMG 모델도 있어서 더 출력이 센데, 이 450만 해도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S클래스나 이런 자동차들 보면 뒷부분에 트렁크잖아요. 트렁크가 이렇게 탁 열려야 될 텐데 얘는 그렇지 않고 트렁크가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가 흔히 저런 골프 같은 차, 저런 차를 해치백이라고 하다가 얘는 해치백이라고 하기보다는 리프트백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해치백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미래에는 그러면 트렁크보다 해치백이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페형 자동차 스타일을 한다고 할 때 그만큼 트렁크 리드가 짧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트렁크 리드가 짧으면 사실상 큰 물건을 실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해치 같은 경우는 네모 반듯한 물건 같은 것도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죠. 한번 펼쳐보죠. 차박을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구성은 아니긴 해요. 약간 기울거든. 그리고 여기 턱이 있어요. 기다란 물건 중에는 꺾이면 안 되는 물건도 있을 텐데 그런 물건이 저기 꺾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히든 스페이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수납 공간이 조금 마련되어 있고요. 뒤쪽에 해치가 있을 때 우리나라 국산차들은 여기다가 센서를 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닫았을 때 누가 손이 여기 끼일 수 있잖아. 잘리죠? 어휴 무서워라. 근데 얘는 여기 센서가 없어. 달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꼈다? 라고 생각하고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국산차들에 이런 게 왜 없나 싶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수동인가? 하고서 이렇게 내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알아서 그럼 제가 닫아 드려야죠, 이런 거예요. 벤츠가 이런 것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배려인 것 같아요. 그게 럭셔리지. 그리고 또 이거 아주 숨겨진 묘한 기능이죠. 이 차는 보닛을 여는 기능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워셔액 넣는 자리입니다. 워셔액을 넣을 때 딱 넣고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회오리 쫙 내려가면서 쫙 봤냐 이거야. 워셔액 이 정도 넣는다고. 이게 딱 또 자동차를 운전해 본 그 노하우. 졸졸졸졸졸 이렇게 부어야 돼요. 멋을 모르시네. 외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거대한 자동차 같은데 실내에 들어가면 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빨리 들어가서 살펴보죠. 우짜. 시트백을 이렇게 세우거나 이렇게 눕힐 수가 있어요.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저는 뭐 특별히 아쉽지 않은데, 이번 벤츠의 시트 조절하는 요 레버 실제 움직이지 않는 그냥 조작 레버잖아요. 아예 피드백이 없으니까 불만이라고 하는 것 같죠? 뒤에 앉았을 때 딱 느껴지는 것은 켰을 때 오유야 멋있네. 그래서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본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만화같이 보여요. 해상도가 굉장히 두꺼운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안녕 벤츠. 왜 못 알아들어? 자, 그래서 뒤쪽에 이런 디스플레이가 양쪽으로 있는 거 좋죠?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뭘 보여주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미디어가 훌륭해야죠. 사실상 별로 없어요. 블루투스, USB, HDMI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존 파이어라든지 뭐 애플 TV라든지 그런 것들을 꽂아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풀 사이즈 HDMI가 아니라 미니 HDMI라서 약간 선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시겠네요. 양쪽이 다른 HDMI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고요. 다 같이 같은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USB-C도 있기 때문에 전원을 공급받고 여기서 HDMI 장비를 꽂으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처럼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본 장착해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해줄 때 되지 않았나? 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면이 있는 것 같죠? 이 시트 디자인을 놓고 보면 시트 디자인이 지금 굉장히 예쁘죠?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실제 가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죽 느낌이 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생긴 거,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뒤로 밀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만들었죠. 뒷좌석에서는 훨씬 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딱 됐을 때 머리 공간 넉넉하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바로 머리 위에서 쏴주니까 요 음장감이라는 건 요건 말할 수 없죠. 사실상 헤드폰이에요. 그런데 스피커 개수가 조금 부족하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나면 없어요. 여기 어디에 트위터 정도 하나 더 박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면이 있네요. 일단 음질을 들어봐야 되겠죠. 음악을 들어보면 스피커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꽉꽉 찬 느낌인데요. 트위터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뒷좌석도 괜찮네요. 뒷좌석에도 공조 장치를 별도로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죠. 왼쪽 오른쪽의 온도를 다르게 할 수 있고요. 뒤에서 바람의 양을 조절하면 뒷부분만 바람이 세지는 게 아니고 저 앞부분도 세집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하나의 송풍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S클래스는 뒤쪽이 따로 있죠. 적어도 이 공조 장치는 S클래스하고 같은 급은 아닙니다. 4존이라고 하지만 뒤쪽에 송풍 장치가 따로 있진 않아요. 다행인 부분은 여기에 이제 송풍구가 따로 있고 여기에도 송풍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걸 조절할 수 있죠. 자, 아무튼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요거 재밌죠? 손 한번 내밀어 봐요. 그러면 조수석인 걸 인식해요. 앉은 자리가 어딘지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작동되도록 하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사이드미러도 내가 저쪽에 있는 사이드미러 바꿔야지 하면 이렇게 조작하면 저쪽이 움직여집니다. 왼쪽 오른쪽을 제가 누른 게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조절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을 조절해야지 하면 제가 스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알아서 이쪽이 조절이 돼요. 좋죠?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사지 시켜드릴게요. 에너자이징 컴포트라는 것도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서늘하고 상쾌한 바람. 리프레시 되는 것 같네요. 나오는 바람이나 이 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리프레시가 좀 되는 기분이 좀 들어요. 봤냐? 오빠 차 이 정도야.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실래요? 그래. 삼성역. 이런 결과를 찾았어요. 와.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1번.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돼요. 이것만 해도 어딘가 싶어요. 사실 조금 외국인하고 말하는 느낌. 독일에서 오셨는데 아직 한국말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 그런 독일 분하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음성 명령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리고 말이 좀 많아. 유럽 사람들은 한번 말 트이면 그냥 끝없이 말하죠.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OTA를 통해서 결국엔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언젠가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요번 세대 메르세데스 벤츠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핸들 아주 예쁘고요. 디스플레이 큼직한 거 아주 마음에 들고요. 하나 둘 세 개나 있는 거 이것도 좋죠. 조수석에 저기 있으면 일단 뽀대 나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 음악 같은 거 찾아줘 이럴 때 그냥 조수석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되지. 음악 너 듣고 싶은 거 들어. 오빠가 너 듣고 싶은 거 오빠도 듣고 싶구나 뭐 이러면서 이 차를 타고서 같이 어디로 갈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운전에 참여하는 거 자 좋은 장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네모 반듯한 이런 사각형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렇게 밑을 깎아 놓은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블랙 처리해서 이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이 경계가 경계로 보이지 않게끔 이 전체가 하나의 디스플레이고 이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영역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도 아주 재밌죠. 그리고 계기판은 이게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되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계기판이 서 있어야지 왜 누워 있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누우면 좋은 점은 있죠. 이 핸들에 그렇게 많이 가려지지 않고 더 많은 부분이 보이는 거 그래서 좋죠. 그럼 이 누워있는 차가 어떤 게 있었냐? SM6가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 멋있어. 이야 제가 왜 이렇게 우아우아 하고 있냐면요, 원래는 명조치잖아. EQS는 이게 고딕체로 바뀌었네요. 어휴야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고마운 일인 거 인정. 근데 폰트가 얘랑 또 달라. 이거 좀 다르잖아요. 얘랑 폰트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 이 내비게이션이 여기 나오게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여기도 나오고 여기 저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벤츠는 여기에 시계를 넣는 게 전통이 있죠. 옛날 E클래스의 전통인데 E클래스에 있던 그 전통을 여기로 가져왔네요. 너 이제 E클래스라는 거 고백하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쉽습니다. 어떤 식으로 쉽냐면 오른쪽에 있는 건 이쪽에 있는 걸 조절하는 거예요. 요건 센터, 요건 계기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딱 구분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여기서 그냥 눌러서 이렇게 축축축 하면 됩니다. 그냥 리모컨을 갖고서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여기 손을 뻗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또 어떻게 세팅할 거냐?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 세팅을 두 가지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눌러서 홈 버튼 누르고 왼쪽으로 하나씩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하고 싶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면 디스플레이 되는 내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을 켤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다가 직접 이렇게 화살표를 쏴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실제로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너무 궁금했어요. 오늘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네, 오늘은 둘째 날이죠. 어저께 너무 막혔으니까 이 차의 진가를 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QS는 특별히 차에 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야간에 타게 되면 차의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곳곳에 그냥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지나가지. 굉장히 화려한 그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주는 눈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 아주 멋지죠. 자,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 차가 어떤 식으로 주행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훅 하면 서스펜션이 앞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런 것들도 몇 도 뒤는 몇 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속하면 앞이 들리고 뒤가 눌리고, 감속하면 이렇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게 보여줘요. 에너지 슬로우도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에너지 플로우는 배터리에서 전기 모터로, 그리고 가속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전기 모터에서 전기를 이렇게 바퀴로 보내는 거. 그냥 전기가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토르의 망치에서 막 이렇게 번개 쫙 해갖고 이렇게 토르가 빵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힘을 전달한다는 걸 멋들어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매연 봐. 와, 매연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매연 냄새 나요? 정말 놀랍게도 전혀 안 납니다. 아예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에는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헤파 콤비 필터, 이게 성능이 어마어마하네요. 필터링 능력 자체는 지금 제가 본 모든 차 중에 가장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헤파 필터고요. 그러니까 이 차를 타고 어디 가다가 이제 갑자기 방구 냄새 같은 게 났다, 적어도 밖에서 난 건 아니야.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사운드도 엄청나게 잘 막아줍니다. 서울은 원래 이 정도잖아요. 닫으면 무슨 소리 났습니까? 전혀 모르겠네. 이중 접합률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아마 역위상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해주는 것 같아요. 노면의 이 구르는 소리라든지 옆차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도 안 들리게 이게 다 막아주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코너링 한번 보세요. 코너링, 이야. 이야,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아니 이제 뭐야 저게. 김 기사님, 아, 테스트 예. 주행 같은 건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셨으니까 고요하게 가시죠. 고요하게. 김 기사님, 화면 끌 줄 아시던가요? 도로를 워낙 잘 하시나 봐요. 그럼요. 제가 기름밥 30년인데 38선 아래는 그냥 골목까지 환합니다. 자, 핸들 시계 방향으로 돌려드릴까요? 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진짜. 제가 코너링이 탁월한 게 아니고 저희 이 차에는 리어휠 스티어라는 게 있어요. 리어휠 스티어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4.5도가 꺾이네? 3.5도가 꺾이는 게 보통인데 이 차는 4.5도까지 꺾이는 차입니다. 10도까지 꺾이는 옵션이 있잖아요. 4.5도도 확연하게 이렇게 차가 잘 움직여지는 것도 아주 묘하네요.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소형차를 모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샥샥 돌아주네요. 코너링 탁월하시죠? 역시 EQS 코너링 훌륭하네요. 김 기사! 노면이 조금 거칠더라도 차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그냥 사뿐하게 지나쳐 버리네요. 이런 거? 탁월하죠. 이건 S클래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점인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무게가 있으면 그 무게가 항상성 같은 걸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같으면 코끼리가 그렇게 크지만 열이 제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그냥 덩치가 크다는 것만으로도 그 내부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에서도 무게가 어느 정도 있으면 이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고 그 자체가 관성을 더 키우기 때문에 작은 충격 같은 게 있어도 지나쳐 버리는 거죠. 이런 잔충격? 네, 그냥 지나가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무거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QS는 발랄하게 튀어나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노면의 잔충격 같은 걸 흡수해 버리는 거, 이런 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 봐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차가 에어 서스펜션이어서 과속 방지턱 가기 전에 갑자기 차체를 좀 높입니다. 그리고 나서 슉, 네, 넘었을 때 꽤 부드럽게 여진이 한 번 정도 생기면서 가고 있네요. 잘 넘어갈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이게 잠깐만, K 과속 방지턱을 또 우습게 봤어요. 레벨 높이기는 있는데 낮추기는 없네. 뭐 다른 자동차들 S클래스라든지 뭐 이런 차들은 조금 높아질 때 좀 쑥쑥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고 차분하게 올라가서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는 기능이 왜 필요할까? 차체가 어디 닿을 것 같을 때, 뭐 주차장을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뭐가 닿는다, 이거 올라가는 거 기다렸다가 주차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아주 약간 서운하겠는데. AR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네요. 지금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건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저 그림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져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저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갑자기 저기 좌우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라면서 화살표를 저쪽으로 찍어주고 있어요. 자,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딱 인식하기 편하냐?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식으로 운전자에게 약간 주의를 더 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 위에 딱 이렇게 찍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되진 않네요. 이 어댑티브 크루즈의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 굉장히 안심이 되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정도는 시내에서도 꽤 쓸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독일 시내에서 쓸만한 거고, K 운전을 감당하기는 독일인들의 사고방식이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 여기 지금 앞에 한 1m 비어 있잖아. 그럼 여기로 차가 들어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게 K 운전 아닌가? 코리아는 여기 30cm가 비어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가로로 들어옵니다. 아니 그 정도는 막아줄 수 있어야지. 아이고 참, 정말 자율주행 제대로 하려면 이 코리아에서 테스트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코리아에서 되면 전 세계에서 되는 겁니다. 거의 107, 108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245kW 모터가 장착돼 있고 전동화로 치면은 거의 모든 전동화를 다 이룬 자동차예요. 전기차라는 게 만들기 결코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이 차의 포지션은 도대체 어디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원적인 궁금증도 생겼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네시스 G80의 전기차 버전을 만들게 되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더 비싸져요. 그렇잖아. 근데 이 차는 S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 S400하고 비교한다면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좀 더 저렴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차는 1억 5,700, 그러니까 E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S클래스의 전동화 모델이냐 E클래스의 전동화 모델이냐, 이것에 대해서 살짝 고민하게 되죠. 어쨌든 네이밍은 정말 잘했고요. 누가 봐도 S클래스 급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감을 갖고 타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S클래스가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E클래스의 전기차라고 생각하면 아,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E클래스인데?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차를 바라볼 때 조금 마음을 비우고 바라본다면 아마 실제보다 이 차를 더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EQS를 시승해 봤는데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내놓는 가장 고급의 전기차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전기차들이 어느 정도 이 파워트레인에만 집중했다면 이 차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실내 공간, 그리고 럭셔리함까지 모두 갖춘 차라는 점에서 아주 인상 깊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